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비디오 프롬 3D라는 논문으로 이제 2025년 시그라프 아시아에 올라온 논문이고요. 컬스 지오메트리 그리고 카메라 트라젝토리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로부터 고품질의 3D 씬 비디오를 합성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이제 3D 그래픽 디자인은 건축, 게임, 영화, VR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비주얼 아웃풋을 얻기까지는 많은 전문 작업이 필요하고 결과를 확인한 뒤 다시 수정하는 과정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카메라 경로나 씬 컴포지션, 비주얼 컨셉이 바뀌면 기존 작업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디자인 익스플레이션 단계에서도 제작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3D 그래픽 디자인 워크플로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셉 디벨롭먼트에서 시작해서 이제 프리리미너리 3D 씬 레이아웃과 그리고 카메라 트래젝토리를 정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디테일 프로덕션 단계에서 모델링, 텍스처링, 라이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렌더링으로 이어진다고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워크플로우가 보통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렌더링 결과를 확인한 뒤에 피드백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트래젝토리나 아니면 씬 컴포지션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카메라에 보이는 영역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디테일하게 작업을 마쳤던 모델링이나 텍스처링, 라이팅도 다시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컨셉이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텍스처나 라이팅 전반을 다시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 워크플로우에서는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디테일 프로덕션 단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초기 디자인 익스플레이션에서도 반복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비디오 프롬 3D는 전체 3D 그래픽 디자인 워크플로우를 끝까지 진행하기 전에 씬 비디오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입력은 총 3가지입니다. 사용자는 먼저 폴스 지오메트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3D 에셋을 배치를 해서 대략적인 씬 스트럭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트래젝토리를 설정을 하고 원하는 비주얼 스타일을 나타내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비디오 프롬 3D는 이 입력들을 바탕으로 스트럭처, 스타일, 카메라 모션을 반영한 하이 퀄리티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그 메소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 비디오 프롬 3D가 디테일 모델링과 그리고 이제 텍스처링, 라이팅을 모두 거친 뒤에 렌더링을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비주얼 리절트를 확인하고 디자인 익스플레이션을 지원하려는 프레임워크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본 것처럼 그 비디오 프롬 3D의 목표는 이제 간단한 지오메트리와 그리고 카메라 경로를 바탕으로 씬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방식에서 가장 단순한 접근은 이 3D 지오메트리에서 얻은 구조 정보를 이제 비디오 디퓨전 모델에 그냥 컨디션으로 넣고 전체 비디오를 한 번에 생성하는 방식이 가장 단순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뎁스맵이나 뭐 엣지맵 같은 지오메트릭 인포메이션을 비디오 디퓨전 모델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컴플렉스 씬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디퓨전 모델이 한 장의 프레임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프레임의 비주얼 퀄리티, 프레임 사이의 모션, 그리고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좌측 하단의 이미지는 이 문제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같은 컴플렉스 아웃도어 씬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좌측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한 이미지 디퓨전 모델은 비교적 선명한 빌딩 디테일을 생성하지만 우측에 있는 이제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는 구도가 조금 왜곡되거나 아니면 비주얼 퀄리티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표도 이제 이미지가 뭐 얼마나 보기
인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클립 A와 그 전반적인 이미지 퀄리티를 평가하는 지표인 MUSIQ를 기준으로 이미지 디퓨전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이 다른 비디오 디퓨전 모델보다 높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비디오 디퓨전 모델 하나로 컴플렉스 씬 비디오를 직접 생성하는 대신 이미지 디퓨전과 비디오 디퓨전의 역할을 나누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미지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장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파인 스페이셜 디테일과 하이 비주얼 퀄리티를 만드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디오 디퓨전 모델은 여러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시퀀스를 다루기 때문에 프레임 사이의 흐름과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복잡한 씬, 컴플렉스 씬 전체를 처음부터 비디오 디퓨전 모델 하나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비주얼 퀄리티까지 동시에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전체 비디오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고품질의 스펄스 앵커 뷰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앵커 뷰는 전체 카메라 트래젝토리 중 일부 뷰 포인트에서 생성된 핵심 뷰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이 앵커 뷰 사이에 인터미디에이트 프레임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디퓨전은 앵커 뷰의 퀄리티와 디테일을 담당하게 되고 비디오 디퓨전은 이제 앵커 뷰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 디퓨전도 있었지만 3D 지오메트리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다른 대안 같은 경우에 이제 메쉬의 텍스처를 생성한 뒤에 이를 바로 렌더링을 해서 비디오로 얻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중에서도 이제 텍스트 드리븐 메쉬 텍스처링이나 아니면 뭐 멀티뷰 컨시스턴트 텍스처 제너레이션 같은 연구들이 있, 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논문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비디오 프롬 3D의 목표와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텍스처링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이제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콜스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디테일 지오메트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콜스 지오메트리에 바로 텍스처를 입히게 되면은 꽃이나 잔디 같은 세부 어피어런스가 평면 위에 납작하게 붙어 보이는 아티팩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텍스처 맵이 기본적으로 스태틱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스태틱 텍스처 맵만으로는 뭐 리플렉션이나 아니면은 플리커링 프레임스, 뭐 플로잉 스트림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거나 뷰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를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프롬 3D는 메쉬 텍스처를 먼저 만든 후에 렌더링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오메트리와 카메라 트래젝토리를 조건으로 사용해서 비디오 자체를 직접 생성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펄스 지오메트리, 카메라 트래젝토리,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하이 퀄리티 3D 씬 비디오를 생성하는 비디오 프롬 3D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 디퓨전 모델과 그 비디오 디퓨전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제안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양한 씬과 챌린징 카메라 트래젝토리에서 기존 베이스 라인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논문에서 릴레이트 웍은 이제 가까운 연구 흐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오메트리 가이디드 비디오 제너레이션 분야입니다. 이 방법들은 이제 뎁스맵이나 뭐 엣지맵처럼 3D 지오메트리에서 얻은 구조 정보를 비디오 디퓨전 모델의 컨디션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제 앞서 말했듯이 비디오 프롬 3D의 문제 설정과 직접적으로 가까운 베이스 라인이긴 하나 이제 기존 연구에서는 비디오 디퓨전 모델만을 사용해서 그 복잡한 씬에서는 비주얼 퀄리티가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퓨샷 3D 리컨스트럭션 또는 이제 뷰 신더시스입니다.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의 인풋 뷰나 뭐 키프레임을 바탕으로 3D 씬을 복원하거나 그 사이에
인터메디에이트 뷰를 생성하는 연구입니다. 이제 비디오 프롬 3D도 스퍼스 앵커 뷰 사이에 이제 인터메디에이트 프레임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이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법들은 이 카메라 베이스라인이 넓거나 또 트래젝토리가 복잡한 경우에 중간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이제 아티팩트, 뭐 블러, 플리커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비디오 프롬 3D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되 차별점을 두어서 이 지오메트리 컨디션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 사용하고 그리고 비디오 디퓨전 모델만 단독으로 쓰지 않고 그 이미지 디퓨전으로 스파르스 앵커 뷰를 만든 뒤에 비디오 디퓨전으로 인터미디에이트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메소드입니다. 먼저 비디오 프롬 3D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 논문에서 다루는 태스크를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이제 입력은 3D 메쉬 모델과 그리고 카메라 트래젝토리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이 입력을 바탕으로 카메라 트래젝토리를 따라가는 신더사이즈드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보면은 먼저 프리 프로세싱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3D 입력 3D 지오메트리와 그 카메라 경로로부터 그 스트럭처 가이던스와 옵티컬 플로우를 추출을 합니다. 스트럭처 가이던스는 각 뷰에서 보이는 씬 스트럭처를 나타내고 옵티컬 플로우는 카메라 포즈 사이의 코레스폰던스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SAG라고 있는 이제 스파르스 앵커비 제너레이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이미지 디퓨전 프라이어를 사용을 해서 스파르스 앵커 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앵커 뷰는 그 전체 카메라 트래젝토리 중에 일부 뷰 포인트에서 생성된 핵심 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오메트리 가이디드 제너레이티브 인비트위닝이라는 이제 GGI가 있는데요. GGI는 그 비디오 디퓨전 프라이어를 사용해서 이제 앵커 뷰 사이에 인터미디에이트 프레임을 생성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리 프로세싱에서 얻은 옵티컬 플로우와 그 스트럭처 가이드스가 함께 사용이 되며 그 카메라 모션과 씬 스트럭처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각 프리 프리 프로세싱과 이제 SAG 단계 그리고 GGI 단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리 프로세싱 단계입니다. 프리 프로세싱의 역할은 이제 3D 지오메트리와 카메라 트래젝토리 를 이제 디퓨전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2D 컨디션으로 변환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생성되는 정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트럭처 가이던스입니다. 스트럭처 가이던스는 각 카메라 포즈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2D 엣지 맵을 의미합니다. 이 엣지 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3D 메쉬에서 네 가지의 지오메트리 베이스드 엣지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제 화면에 나와 있듯이 그 현재 뷰에서 물체의 외곽, 윤곽을 나타내는 실루엣 엣지와 그리고 인접한 페이스들의 노멀 차이가 큰 뭐 표면이 꺾이는 부분을 나타내는 프리즈 엣지 그리고 오픈 서페이스 경계처럼 이제 메쉬의 토폴로지상 바운더리가 되는 오브젝트 바운더리 엣지 그리고 여러 메쉬 오브젝트가 서로 교차할 때 생기는 인터섹션 엣지입니다. 이 네 가지 엣지를 각각 따로 컨디션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쳐서 하나의 2D 엣지 맵으로 만든 후에 이제 이 엣지 맵을 그 스트럭처럴 가이던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엣지 맵이 3D 지오메트리 정보를 디퓨전 모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성되는 정보는 이 옵티컬 플로우입니다. 옵티컬 플로우는 서로 다른 카메라 포즈 사이에서 이 픽셀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댄스 코레스폰던스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콜디네이트 인코디드 컬러 맵을 3D 메쉬에 백 프로젝트를 한 뒤에 그리고 다른 카메라 포즈로 리프로젝트하는 방식으로 코레스폰던스를 계산을 하고 이를 옵티컬 플로우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이제 뭐 3D 모델을 직접적으로 디퓨전 모델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디퓨전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각 뷰에서 사용할 뭐 스트럭처 엣지 맵과 뭐뷰 사이의 옵티컬 플로우를 미리 계산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후 이 스트럭처 가이던스는 SAG와 GGI에서 이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는 앵커 뷰 컨시스턴시와 카메라 트래젝토리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릴레이티드 웍이나 뭐 다른 데서는 이제 지오메트리 정보로 뭐 뎁스맵이나 뭐 노멀맵의 얘기도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둘을 사용하지 않고 엣지맵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뎁스맵은 일단은 먼저 사용을 하기에는 스케일 인컨시스텐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3D 모델 사이에서 이제 뎁스 스케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씬 안에서도 그 창문처럼 이제 뭐 주변 표면과 뎁스 차이가 작은 구조는 뎁스맵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뎁스맵은 채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멀맵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문제에서 비교적으로 자유롭지만 서로 다른 서페이스가 비슷한 노멀 값을 가지면 바운더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반면에 엣지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하고 그리고 오브젝트 바운더리나 쉐이프 스트럭처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이 입력 지오메트리의 구조를 따르도록 하는 스트럭처 가이던스로 더 적합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설명드릴 단계는 SAG 단계입니다. SAG의 역할은 이제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그 스펄스 앵커뷰 앵커뷰를 생 앵커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앵커뷰는 이제 전체 카메라 경로의 모든 프레임이 아니라 이 시작 뷰 V0와 끝 뷰인 VN처럼 그 트래젝토리 중에 일부 핵심 뷰포인트에서 생성되는 이미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SAG가 필요한 이유는 그 전체 비디오를 한 번에 비디오 디퓨전 모델로 생성을 하게 되면 그 컴플렉스 씬에서 프레임 퀄리티나 디테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프롬 3D는 먼저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고품질의 앵커뷰를 만들고 이후에 GGI에서 그 사이에 인터미디에이트 프레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SAG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오메트릭 스트럭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력 3D 메쉬에서 얻은 이 스트럭처 가이던스를 사용을 해서 이 앵커 뷰가 카메라 포즈에서 보이는 구조를 따르도록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서 컨트롤 넷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의 비주얼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엣지 컨디션만 넣으면 구조를 따를 수는 있지만 원하는 스타일이 유지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로라 베이스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지 디퓨전 모델의 생성 분포를 레퍼런스 스타일에 맞추고 그리고 앵커 뷰들이 같은 비주얼 스타일을 갖도록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크로스 뷰 컨시스턴시입니다. 스타트 뷰와 엔드 뷰를 각각 독립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같은 장면이어야 하는데도 세부적인 어피런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의 창문의 패턴이나 뭐 이제 표면 디테일이 뷰마다 다르게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이제 Sparse Appearance Guidance 샘플링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Sparse Appearance Guided 샘플링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먼저 좌측 하단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그 스타트 뷰 V0를 옵티컬 플로우 옆에 이 하늘 색깔로 있는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해서 엔드뷰 방향으로 워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V0에서 보였던 영역 중에서 이제 엔드뷰에 대응되는 부분을 이제 V0에서 VN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월프 뷰는 완전한 엔드 뷰는 아니고요. 그 뷰포인트가 달라지면서 왜곡도 생기고 새롭게 보여야 하는 언노운 리전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제 월, 월프 이미지를 그대로 최종 결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퓨전 샘플링 과정에서 가이던스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엔드 뷰를 생성을 할 때 샘플링 초반에 타임 스텝에서 observed 리전의 레이턴트를 이 월, 월프드 뷰의 레이턴트로 일부 리플레이스먼트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스타트 뷰의 시멘틱 인포메이션과 그 컬러 인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도 왜곡된 디테일을 그대로 복사하는 문제는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우측 중단에 있는 이 이미, 이미지는 이 과정에서 이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이제 이미지 중에 왼쪽 이미지는 스타트 뷰를 엔드 뷰로 이제 워프한 스파스 옵저베이션이고, 그리고 가운데는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를 적용했을 때 엔드 뷰, 그리고 오른쪽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엔드 뷰입니다. 이제 디스트리뷰션 앤 얼라이먼트를 적용한 경우에는 이제 월프 뷰의 이제 어피런스를 참고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일관된 엔드 뷰가 생성됩니다. 반면에 이제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가 없으면 월프 뷰에서 가져온 observed 리전과 새로 생성된 unobserved 리전 사이에 이제 스타일이나 이제 어피어런스가 잘 맞지 않아서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파르스 어피어런스 가이디드 샘플링이 이제 로라 베이스드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와 함께 사용되어야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GGI 단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SAG 단계에서는 그 스타트 뷰와 엔드 뷰 같은 이제 스파르스 앵커 뷰를 생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앵커 뷰만으로는 당연히 비디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카메라의 경로를 따라가는 연속적인 프레임 시퀀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 뷰 사이에 인터미디에이트 프레임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GGI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GGI는 이제 SAG에서 생성된 스타트 앵커 뷰와 그리고 엔드 앵커 뷰를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이 두 프레임은 이 비디오의 양 끝을 잡아주는 조건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비어있는 프레임들을 이제 비디오 디퓨전 모델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이를 위해서 뭐 프리트레인드 이미지 투 비디오 디퓨전 모델인 코그 비디오 X 이제 OB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GGI도 이제 SAG처럼 총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앵커뷰 사이를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채울 것인가입니다. 이 시작 이미지와 끝 이미지가 주어졌는데 이 단순히 두 이미지를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 사이에 인터미디에이트 프레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즉 GGI는 SIG가 만든 고품질 앵커뷰를 기반으로 그 사이를 비디오로 이어주는 인비트위닝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이 카메라 트래젝토리, 카메라 경로를 어떻게 따르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만 조건으로 주게 되면은 이제 중간 프레임들이 논문에서 의도한 카메라 패스를 정확하게 따라간다고 보장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GGI는 이 프리 프로세싱에서 계산한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옵티컬 플로우는 이제 카메라 포즈가 바뀔 때 각 픽셀이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디퓨전 과정의 초기 노이즈를 워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니, 생성 과정에 카메라 모션의 정보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는 이제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옵티컬 플로우만으로는 카메라 모션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그 각 프레임에서 보이는 구조를 충분히 명확하게 잡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GGI는 각 카메라 포즈에 해당하는 스트럭처 가이던스, 즉 엣지맵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스트럭처 가이던스가 프레임별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잡아주고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가 프레임 사이의 카메라 모션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우측의 이미지와 연결해서 보면 이제 스타트 뷰와 엔드 뷰는 이제 어피어런스의 양끝 프레임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는 이제 카메라의 무브먼트를 제공하며, 이 스트럭처 가이던스는 각 프레임의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GGI는 이 정보들을 함께 사용해서 앵커 뷰 사이에 이 인터미디에이트 프레임을 생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신더사이즈드 비디오까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GGI가 카메라 경로와 그리고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트래젝토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에서 계산한 그 카메라 포즈의 사이에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 플로우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미지 컨텐츠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GGI에서는 이 옵티컬 플로우를 디퓨전 프로세스의 이니셜 노이즈로 적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옵티컬 플로우를 따라서 노이즈를 리커시브하게 워프해서 노이즈 자체가 카메라 모션의 방향성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디오 디퓨전이 아무 모션이나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카메라 트래젝토리를 따르는 방향으로 인터미디에이트 프레임을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옵티컬 플로우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베이스드 컨트롤은 프레임 사이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이제 각 프레임에서 어떤 구조가 보여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고정해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제 디퓨전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는 그 스페이셜 디테일이 압축되어 있고, 그리고 디노이징 과정에서 플로우 정보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리사이즈 카메라 컨트롤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스트럭처 가이던스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각 카메라 포즈에 해당하는 엣지 맵을 이제 VA로 인코딩한 뒤에 그 GGI의 레이턴트 피처에 추가 컨디션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엣지 맵은 각 프레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이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GGI 트레이닝입니다. GGI를 원래대로 학습을 하려면 원래는 펄스 지오메트리와 카메라 트래젝토리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하이 퀄리티 멀티뷰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학습을 위한 페어드 데이터셋은 실제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제 GGI를 학습하기 위해 DL3DV10K라는 스태틱 씬 비디오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실제 3D 메쉬와 대응되는 비디오 데이터는 아니지만 카메라 모션이 포함된 스태틱 씬 비디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GG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보면은 이제 왼쪽부터 먼저 아까 말한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비디오 프레임이 있고요. 이 프레임에서 이 모노큘러 뎁스 이스티메이션을 수행해서 뎁스맵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뎁스맵에 HD 엣지 디텍터를 적용해서 엣지맵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RGB 이미지에 바로 HD를 적용하지 않고 뎁스맵에 적용하는 이유는 이 RGB에서 엣지를 바로 뽑게 되면은 그 텍스처나 컬러 디테일이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뎁스맵을 거치면 씬의 지오메트릭 스트럭처가 더 강조되고 이 텍스처 디테일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뎁스맵을 추출해서 엣지는 인퍼런스 때 그 3D 메쉬에서 얻는 스트럭처 엣지맵과 더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을 간략하게 보면은 이 SAG 모듈에서는 그 레퍼런스 이미지와 그 HED 엣지 맵을 사용을 해서 로라를 학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GGI 모듈은 출력 해상도는 720에 480이고 이제 46 프레임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GGI의 트레이닝은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이 DL3DV10K라는 이제 실내 씬 데이터셋을
이제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성적 결과입니다. 그 생각보다 이미지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그 그림의 왼쪽 상단의 열은 각 예시의 이제 씬 인포메이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왼쪽 위에 저 4개이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 이제 스타일 리- 스타일 레퍼런스가 있고 이제 그 왼쪽 위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이제 검은 선의 경우에 그 카메라 경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란색 표시는 이제 아래 보여지는 제너레이티드 뷰들이 이 트래젝토리 상의 어떤 카메라 포지션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일자로 있는 이미지인데 너무 길어서 반을 자른 거라서 이렇게 한 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이 논문에서 4가지 유형의 이 시나리오에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심플 오브젝트 센트릭 씬이고요. 이제 비교적 단순한 물체 중심 장면에서도 입력 지오메트리의 쉐이프를 유지하면서 이 레퍼런스 스타일이 반영된 뷰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더 큰 카메라 모션이 포함된 이제 아웃도어 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가 크게 이동하거나 회전하는 상황에서도 그 장면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카메라 트래젝토리를 따라서도 서로 다른 뷰포인트 결과가 생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시에는 약간 더 복잡한 스페이셜 트랜지션인데요. 하나는 이제 룸과 홀웨이처럼 이제 실내 공간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인도어에서 아웃도어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제 오브젝트 뷰보다 구조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지오메트릭 스트럭처와 템포럴 트랜지션을 동시에 유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 비디오 프롬 3D가 단순한 오브젝트 센트릭 씬뿐만이 아니라 그 아웃도어 씬이나 뭐 인도어 아웃도어 트랜지션처럼 카메라 모션과 공간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도 이 3D 지오메트리와 레퍼런스 스타일을 반영한 비디오 프레임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베이스라인과의 비교 결과를 볼 건데 아까는 이제 그냥 그 비디오 프롬 3D의 결과였고요. 베이스라인과의 비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성적 비교를 먼저 볼 건데요. 이제 비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쪽에 있는 그 뎁스 I2V와 그리고 VAC처럼 그 지오메트리 컨디션을 비디오 디퓨전 모델에 직접 넣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그 MV MVS 플랫 360과 그리고 LVSMS이랑 이제 SEVA처럼 그 스퍼스 뷰를 기반으로 이제 인터메디에이트 뷰를 생성하는 이제 뷰 신더시스 계열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비디오 디퓨전 온리 방식의 이제 뎁스 I2V와 V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오메트리 컨디션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 컴플렉스 씬에서 세부 디테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체 비주얼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비디오 디퓨전 모델이 비주얼 퀄리티, 모션,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장면에서 프레임 퀄리티가 낮을 수 있다는 앞의 문제 의식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뷰 신더시스 계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MVS 플랫 3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컬 뷰 사이의 변화가 클 때 인터미디에이트 스트럭처를 안정적으로 복원하지 못해서 아티팩트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LVSM은 결과가 블러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EVA는 일부 결과의 비주얼 퀄리티는 좋지만 카메라 경로나 이제 구조를 정확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제일 하단에 SAG와 GGI를 결합한 방식은 이제 앵컬뷰의 비주얼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인터미디에이트 프레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제 이 방식에서 이제 제한 방법에서 핵심은 이제 단순히 더 선명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컴플렉스 카메라 트래젝토리에서도 그 스트럭처와 스타일을 함께 유지한다는 점인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베이스라인과 비교한 것의 정량적 비교입니다. 이 표의 매트릭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PSNR, SSIM, LPIPS는 이제 비주얼 피델리티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성된 프레임이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인터미디에이트 프레임이 직접 존재는 하지 않기 때문에 논문에서 앵커 프레임을 타겟 프레임 위치로 워프에서 수도 지읒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고 그리고 known 리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PSNR-D는 이제 structure fidelity를 보기 위한 지표입니다. 생성 결과가 입력 지오메트리의 구조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인트로덕션 때 진행했던 클립 A와 이제 MUSIQ는 이제 비주얼 퀄리티를 평가하는 지표이고요. 그 클립 A는 이제 미적인 퀄리티를 더 보게 되고 MUSIQ는 이제 노 레퍼런스 이미지 퀄리티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립 I와 SC, BC는 이제 스타일 컨시스턴시와 그리고 템포럴 컨시스턴시에 가까운 지표라고 합니다. 레퍼런스 스타일 이미지와의 유사성 그리고 서브젝트와 백그라운드가 프레임 사이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hours라고 되어 있는 이제 SAG와 GGI를 결합한 방식은 대부분의 지표에서는 강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주얼 피델리티와 그 스타일 컨시스턴시가 관련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방법이 이제 모든 단일 매트릭을 압도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뭐 비주얼 피델리티나 이제 perceptual quality, 뭐 스타일 컨시스턴시를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달성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은 evaluation 스터디입니다. 먼저 SAG 모듈에서 Sparse Appearance Guided Sampling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는 이제 어피어런스 가이던스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앵커 뷰 생성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스타트 뷰와 엔드 뷰가 같은 씬을 바라보고 있어도 이 창문 패턴이나 파사드 디테일처럼 동일해하는 어피어런스가 뷰마다 다르게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피어런스 가이던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스타트 뷰를 이제 엔드 뷰 방향으로 워프한 스펄스 옵서베이션을 이제 샘플링 초반에 참고하기 때문에 스타트 뷰의 시멘틱 인포메이션과 컬러 인포메이션이 이 엔드 뷰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뷰 포인트에서도 같은 씬처럼 보이는 컨시스턴시가 더 잘 유지가 됩니다. 즉, 이 에블레이션은 이제 SAG가 단순히 이미지 디퓨전 모델로 앵커뷰를 각각 생성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뷰 사이의 어피어런스를 연결해주는 샘플링 스트래티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GGI와 이제 스트럭처 컨디션에 대한 에빌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좌측 상단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GI에서 스트럭처 가이던스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트럭처 컨디션이 없으면 인터메디에이트 프레임에서 지오메트리 스트럭처가 흔들리거나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RGB 이미지에서 바로 추출한 HED 엣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텍스처럴 디테일까지 컨디션에 포함하면서 오히려 구조 보존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HEDS 컨디션은 뎁스맵에서 엣지를 추출한 시뮬레이티드 스트럭처 가이던스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RGB 텍스처 디테일은 줄이고 그 씬의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때
3D 메쉬에서 얻는 스트럭처 가이던스와 더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표는 이 차이를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컨디션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가 이 GGI의 비주얼 퀄리티와 스트럭처 프리서베이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측의 이미지는 SAG only dense view generation과 그리고 SAG와 GGI를 비교하는 결과 위에 있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AG만 사용한 하단의 이미지의 경우에는 그 모든 뷰를 독립적으로 생성을 하게 됐을 때 그 각 프레임마다 디퓨전 랜덤니스가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플리커링이나 아니면 템포럴 인컨시스턴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GGI를 함께 사용하면은 이제 앵컬 뷰 사이를 이제 비디오 디퓨전 모델이 생성하기 때문에 템포럴 트랜지션이 더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턴시와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표는 이제 A180GB GPU를 기준으로 각 단계의 소요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 프로세싱은 트래젝토리당 12초 정도이고, 그리고 SAG는 뷰당 20초, 그리고 GGI는 트래젝토리당 14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레퍼런스 스타일을 맞추기 위한 디스트리뷰션 얼라이먼트인 이제 로라 트레이닝에는 이제 스타일당 27분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로라 트레이닝을 이 끝난 뒤에도 이제 하나의 트래젝토리를 생성하는데 약 197초가 걸리기 때문에 이 비디오 프롬 3D는 리얼타임 인터랙티브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냥 3D 씬 비디오를 그냥 빠르게 탐색하고 제작하기 위한 오프라인 제너레이션 프레임워크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언급하는 한계에서도 이제 실시간 카메라 컨트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퓨전 모델의 랜덤니스 때문에 뭐 템포럴 인컨시스턴시가 좀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맞추기 위해서 로라 트레이닝의 코스트가 당연히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비디오 프롬 3D는 기존 3D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이제 펄스 지오메트리와 레퍼런스 이미지를 바탕으로 빠르게 비주얼 컨셉이나 씬 비디오를 생성하는 방향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이제 비디오 프롬 3D는 이제 펄스 지오메트리와 카메라 트래젝토리 그리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하이 퀄리티 3D 씬을 생성하는 프레임워크고요. 그리고 이미지 디퓨전 모델과 비디오 디퓨전 모델의 장점을 결합을 하였고요. 그리고 SAG 모듈은 이제 이미지 디퓨전 프라이어를 사용을 해서 레퍼런스 스타일과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반영한 하이 퀄리티 앵커 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GGI 모듈에서 이제 비디오 디퓨전 프라이어를 사용을 해서 그 앵커 뷰 사이에 인터미디에이트 프레임을 생성을 하고 플로우 베이스드 카메라 컨트롤과 그리고 스트럭처 가이던스를 통해서 카메라 트래젝토리와 씬 스트럭처를 반영을 합니다. 실험에서는 이제 오브젝트 센트릭 그리고 인도어 아웃도어 트랜지션 등의 다양한 씬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베이스라인 컴페런스와 이제 에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제한 방법의 효과를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은 3D 지오메트리를 단순 렌더링 에셋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위한 스트럭처 컨디션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 디퓨전과 비디오 디퓨전을 분담시켜서 품질의 씬 비디오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